저는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은 큰 거 없습니다. 첫 번째, 추심 의뢰하게 된다라고 하면 절대 선불 착수금 조사 비용 받지 않겠다. 첫 번째. 안녕하십니까. 추심팀장 배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6일 월요일입니다. 대체 공휴일이죠. 서류 정리하고 저희는 휴일이든 주말이든 업무하는 데는 평일 주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하다가 제가 간략하게 좀 영상을 좀 남깁니다. 오늘은 채권 추심의 의뢰를 고민하고 계신 채권자분들께 신용정보회사에서 추심 의뢰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 그리고 좀 염두에 두셔야 될 사항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채권자들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십니다. 블로그를 좀 보실 수도 있고, 얼마 전에 EBS 다큐멘터리를 보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지인들 소개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한테 의뢰하시려고 하신다 그러면 내 채권이 팀장에게 의뢰할 수 있는 채권인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개인 간의 이 금전 대여금이나 투자금 같은 개인 간의 동거래 같은 경우에는 집행권원이라고 해서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이행권고, 조정조서,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권원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저한테 추심을 의뢰할 수 있고요. 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매매대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약정금, 계약금, 이 상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대표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있을 수 있고요. 거래 명세서, 이런 서류만 있으면 판결문이 없어도 즉시 추심 의뢰가 가능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들이 추심을 의뢰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긴가민가 하시다 그러시면 이 채권을 의뢰하기 위해서 가지고 계신 서류들이 온전한 채권인지 아니면 소송부터 진행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우리 채권자분께서 가지고 계신 채권이 저한테 의뢰하시는 채권에 하자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채권자 계신 곳에 방문해서 상담 드리고 계약할 수도 있고, 또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서 의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거리가 너무 멀다거나 업무 때문에 직접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아니면 또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의뢰하시거든요. 해외에 거주해서 내가 한국으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계약서를 팩스로 주고받고, 또 원인이 되는 이 서류들을 팩스나 이메일이나 요즘에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온라인상에서도 사인해서 계약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선 이 채권을 맡아서 채권 추심을 업무할 사람이죠. 저한테 맡기신다라고 하면 제가 추심 행위를 하게 되는 거고요. 다른 신용정보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신용정보회사 추심 담당자가 있을 거고, 또 변호사 사무실이면 또 변호사 사무실 담당자, 또 법무사면 법무사, 이렇게 담당자를 직접 만나보거나 통화를 수차례 하가면서 과연 내가 피해본 이 소중한 채권들에 대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인지 1차적인 검증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검증했을 때 이 사람이 내 일을 성실하게 잘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시면 이제 계약서를 상호간에 작성해서 하는데, 이 계약 조건들을 많이 여쭤보십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 처음 전화 오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거기는 몇 프로에 계약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신용정보회사에서는 10에서 30% 요 사이에서 많이 계약이 되긴 합니다. 대부분 20% 선이긴 합니다. 채권 발생한 이후에 1년 미만 사건들은 보통 20%의 계약을 하고요. 2년이 넘으면 한 25%, 3년 그 이상 장기적으로 끌어가는 채권이다라고 하면 30%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채권은 발생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채무자는 돈을 주기가 더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을 다시 뱉기가 싫어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채무자의 다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빼돌려 둔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양도한다거나 또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을 발생한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된다라고 하면 채권 추심의 난이도는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좀 더 받고 있고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이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채권을 회수할지 못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거지 10%에 계약하면 당연히 채권자 입장에서는 좋죠. 뭐 1억짜리 채권이라고 전제해서 말씀드리면 1억짜리 채권을 10%에 계약하면 성공 수수료는 10%이기 때문에 쉬운 계산으로 10% 1,000만 원 제외 9천만 원을 저희가 채권자 입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30%라고 한다 그러면 1억에 30%면 3천만 원입니다. 꽤나 큰 금액이 될 수 있죠. 근데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는 담당자마다 어떤 사람은 10%에 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30%에 한다 그러고 이 금액이 다 다릅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저는 왜 30%에 하고 저 사람은 왜 10%에 해야 되는지는 채권자가 직접 채권 추심을 진행하는 담당자를 직접 만나보고 결정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선택은 채권자가 하시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채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왜 수수료를 다른 회사에 비해서 많이 받는지 아니면 왜 적게 받는지에 대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채권 추심에 대한 부분들의 성공은 채권 회수 시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뭐 10%에 계약하고 추심 진행했는데 시간은 1년, 2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이 그냥 마무리가 돼버렸다. 그러면 시간만 계속적으로 지연이 된 것 뿐이지 오히려 채무자한테 채무를 면탈할 수 있는 시간만 끌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추심 회사를 선택하실 때는 이 수수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백 팀장이 30% 한다고 그랬고요. 모 신용정보회사에서 10%에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나 근무하는 태도나 환경이 동일하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10%에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30%에 할지 이 사람은 왜 10%에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 결과를 확실하게 얻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한테 의뢰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수수료는 계약 당시에 담당자와 잘 협의하셔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조사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에 신용정보회사에서 이 조사비를 받고 안 받고 이런 부분들이 이슈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조사비는 받지 않습니다. 왜 받지 않냐 하면 조사비는 개중에 10만 원부터 30만 원 대동소이 이렇게 선불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간혹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조사비를 받아서 제가 그 조사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뭐 조사비 30만 원 받든 20만 원 받든 그거 받아서 제가 빌딩 세울 것도 아니고요. 제가 오롯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목적은 회수 시에 채권자하고 웃으면서 수수료 정산을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초반에 20-30만 원 돈 받아가지고 채권자한테 안 그래도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돈도 뜯겨요.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슬프고 우울한 상황에서 추심을 해야 하는데 또 돈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상황들은 제가 진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추심 의뢰할 때는 조사비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오롯이 부담을 하고요. 회수했을 때 그 회수한 성공 수수료를 제가 정당하게 받아가겠다. 이런 마인드로 제가 수년째 근무하고 있고요. 조사비는 오롯이 채권자한테 부담을 해야 되는 이 금전적인 부담입니다. 뭐 개중에는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돈을 받으면 제가 채권자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열심히 했는데 채권 회수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채권자 마음이 백 팀장한테 선불로 30만 원 주고 맡겼더니 오히려 회수가 안 됐다. 이 과정에 저희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는 담당자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를 채권자 분께서 생각해 주시지 않습니다. 결과를 냈는지 안 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30만 원, 20만 원을 제가 받아서 채권자한테 그런 금전적인 부담을 저는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떳떳하게 제 돈으로 이동하고 제 돈으로 추심하면서 나중에 회수했을 때 채권자와 같이 식사도 한번 하면서 또 파도 한잔 마시면서 웃으면서 수수료 정산을 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심 진행하는 계약 진행간에 있어서는 절대 채권자에게 선불, 착수금, 조사비 이런 의미 없는 금전 지출을 하게 만들 생각이 없다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이 법조치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신용정보회사이기 때문에 이 법조치 진행을 저희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가 강제 집행하는 소장을 쓴다든가 이것이 법적으로 철저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변호사법 때문에 금지가 되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채권자한테 추심 계약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채무자 앞으로 뭐 1억짜리 부동산이 나온 겁니다. 그럼 지체 없이 강제 경매를 해야 되겠죠. 강제 경매할 때 들어가는 나라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를 제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추심 행위로 발생한 모든 법조치 비용은 오롯이 채무자에게 더해서 우리가 받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받아낼 금액이 1억인데 강제경매로 인해서 우리가 비용이 한 200만 원 들어갔다고 전제해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억 플러스 지금까지 지연됐던 지연이자 플러스 이번에 법조치하면서 들어갔던 법조치 비용 200만 원을 추가해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요. 그 채권 추심 진행간에 진행했던 법조치 비용은 저희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권 금액이 1억인데 법조치 비용 200만 원 포함해서 채무자가 1억 200만 원을 우리에게 줬다라고 하면 200만 원 들어간 비용들은 오롯이 채권자가 온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진행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저는 채권자하고 추심 진행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법조치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제가 채권자 주머니에서 이 법비용을 꺼냈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를 설득해야 됩니다. 대표님, 아니 채권자님,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한테 법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조치 비용이 요만큼 들어갑니다 라고 인치대는 얼마, 송달료는 얼마, 뭐 기타 법비용은 얼마 들어갑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채권자가 승낙을 해야지만 법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미 없이 무분별하게 저희가 굳이 추심 진행하면서 변호사 법무사를 배불려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조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법조치를 진행했을 때 확실한 실익이 얻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만 채권자와 상의해서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 추심을 이렇게 진행하는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상의해서 계약서 상에 법조치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거고 조사 비용은 어떻게 할 거고 성공 수수료는 어떻게 할 건지 계약서에 우리가 상세하게 기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추심 계약은 기본적으로 1년 추심 계약인데요. 채권자의 별도의 요청이 없을 때에는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거고요. 자동 연장될 시에도 최초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연장됩니다. 저는 착수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또 선불 조사비도 절대 받지 않기 때문에 조사비 없이 계속 연장된다 보시면 됩니다. 이 추심계약이라는 것이 1년 안에 실례로 저희 추심계약해서 우편 하나 보냈는데도 돈이 바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의뢰되는 채권의 대부분은 이 악성 채무자이기 때문에 변제할 여력도 없고 변제할 마음도 없고 추심 담당자랑 접촉을 하지도 않고 이런 악성 채무자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6개월, 1년, 길게는 2년, 3년을 끌어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추가의 비용 없이 추심 계약이 계속 연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새는 유튜브에 뭐 채권 추심, 네이버에 채권 추심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심심치 않게 변호사, 뭐 법무사, 신용정보회사 뭐 이렇게 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근무하는 곳은 해일신용정보라는 신용정보회사에 몸을 담고 있고요. 신용정보회사에서 다른 변호사, 법무사와 다르게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채무자를 조사하는 데는 신용정보협회에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지어주게 됩니다. 판결문이 없어도 조사할 수 있는 상거래권, 또 판결문이나 공정수수가 있으면 채무자를 특정해 조사할 수 있는, 채무자가 변제 여력이 있는지 외부 신용 평가기관이라고 하는 나이스 KCB에서 합법적으로 조사를 일주일 안에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용정보회사는 당연히 추심을 하고 이 추심에서 성공해서 수수료를 남기는 영리 집단입니다. 그래서 회수를 하여야지만 저도 돈 벌 수 있기 때문에 추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차 설명드렸다시피 조사를 얼마나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 또 조사된 데이터를 가지고 적재적소의 채무자를 얼마나 강하게 압박을 할 수 있느냐, 또 압박을 했다라고 하면 변제금을 또 어떻게 또 안전하게 수령할 것이냐, 이게 채권 추심 회사의 존재 목적이고요. 그래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시는 채권자분들께서는 변호사한테 의뢰하시는 방법도 있고 신용정보 의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은 이 조사의 핵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조사 말고도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해보시는 채권자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추심을 의뢰해보시면 저희처럼 뭐 지방에 방문하고 전화하고 우편 보내고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실예로 채무자가 초본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도망 다닌다던가 계속 숨어버린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용 증명 보내고 최고서 보내고 압류한다고 해서 채무자가 어이쿠 무섭다라고 하는 경우들은 극히 희박합니다. 저처럼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는 추심 담당자가 끊임없이 추적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따라다녀야 되기 때문에 결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한 모든 변호사 사무실이 그렇지 않지만 무분별한 법조치로 인해서 채무자가 변제할 여력을 아예 상실해버린다던가 너무 법조치를 많이 해서
개인회생 파산으로 가버린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 채권을 소멸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버리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다만 변호사 사무실에 추심을 의뢰해야 된 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이냐면 이 채무자가 변제 여력이 많고요. 회사, 사람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서울시 강남구에 이 채무자 법인이 존재하고 있다.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법무사 변호사한테 간단한 법조치로 추심 의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쪽에 수수료 주지 않고서라도 성공해서 추심하시면 됩니다. 근데 채무자가 사람이고 맨날 도망다니고 이런 채권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절대 채무자를 추적하거나 쫓아다니거나 집에 방문해서 문 두드리고 돈 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 그게 이제 신용정보회사와 변호사 사무실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채무자가 변제할 여력도 없어요.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돈을 받아내시겠습니까? 절대 받아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채무자를 지속적으로 접촉해 나가면서 때로는 당근도 주고요. 때로는 채찍질도 하면서 이런 수많은 끊임없이 심리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채무자의 변제 여력을 만들 수는 없겠죠. 하지만 변제 의사를 돌려야 됩니다.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변제 의사만 있으면 분납으로 장기전으로 끌어갈 수도 있고요. 채무자의 마음을 돌리는 일이 저희가 하는 일이지 채무자를 강하게 때리고 법조치를 해서 망가뜨리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없던 변제 여력을 또 변제 의사를 돌리는 일이 신용정보회사에서 하는 일이고 중간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고도의 심리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나 변호사무실에서 회수할 수 있는 채권들은 단순히 강제집행 법조치로 회수할 수 있을 만한 채권입니다. 이런 채권들은요,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의뢰 안 하시더라도 인터넷 네이버에만 찾아보시면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루 이틀만 공부하시면 통장 압류, 재산 명시, 채무불이행자 아주 혼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채권들은 굳이 변호사무실에 의뢰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저한테 계약 안 하시더라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는 제가 친절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궁금하신 내용 여쭤보시면 시작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또 끝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제가 상세하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누누이 설명드렸다시피 이 추심이라는 일이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한 일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또 신용조사부터 시작해서요. 적재적소의 타이밍을 맞춰서 채무자의 맞춤 강제집행을 또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채무자에 대한 심리전, 또 최후의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금을 수령하는 것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일이 전혀 없습니다. 불필요한 강제집행으로 채무자가 꼭꼭 스며버린다거나 변제 의사를 상실해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주의해 보셔야 되고요. 이 싸움도 해본 사람이 잘 싸웁니다.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채무자를 상대해 봤는지, 또 채무자랑 멱살은 잡혀봤는지, 욕도 한번 먹어보고, 현장에서 이렇게 수많은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책에서 공부한 내용만 가지고 추심을 할 수 있다라는 채무자는 추심 의뢰나 변호사한테 맡기지 않아도 애초에 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거나 추심 의뢰를 고민하고 계시는 채권자들은 항상 똑같습니다. 수차례 연락도 해보고 욕도 해보고 소송도 해보고 집행도 해봤는데 채무자는 줄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 같은 신용정보회사의 의뢰를 고민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은 큰 거 없습니다. 첫 번째, 추심 의뢰하게 된다라고 하면 절대 선불 착수금 조사 비용 받지 않겠다. 첫 번째. 두 번째, 무조건 제 눈으로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거기 사는지, 살고 있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 사는지, 아파트에 사는지, 빌라에 사는지, 위장 전입돼 있는지 방문해서 사인 찍어서 또 채권자한테 공유도 해드리고, 또 제가 직접 채무자를 전화상으로만 응대하는 게 아니고요. 찾아가서 만나보고, 또 채무자가 변제 여력이 없다라고 하면 추후를 위해서 연대보증이 세운다든가, 추후에 형사고소로 압박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또 증거자료를 수집한다든가, 이거를 제 두 발로 뛰고요.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채권자한테 가감없이 제가 피드백 해드립니다. 채권자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내용이 추심 의뢰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뭐 진짜 채무자한테 간 건지 조사는 했는지, 이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낸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답답한 부분들 없이 채권자와의 소통, 제가 말씀드리면 채무자하고의 소통보다 채권자와의 소통이 잘 안 돼서 추심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조치를 해야 되는데 법조치를 채권자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법조치할 타이밍을 놓쳐서 채무자가 개인회생 파산으로 만세를 불러버린다던가 재산을 은닉하고 팔아버린다던가 이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누차 말씀드린 거는
추심 의뢰하신다고 하시면 전화상으로 여보세요 백 팀장님 되시죠? 추심 의뢰하려면 몇 프로입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직접 사무실도 방문해 보시고 전화 수차례 해보시고 좀 만나서 상담해 보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수많은 담당자하고의 신뢰관계가 쌓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심 진행하는 담당자를 선택하는 일은 마트에 가서 수박 두드려보고 이 수박 소리가 통통통통 소리가 나니까 진짜 맛있겠다라 고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피해본 금전적으로 피해본 채권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일은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과장을 더 보태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고르듯이 남편 또 부인 고르듯이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추신계약이나 변호사 선임을 잘못하게 대한다라고 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또 위약금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에 대한 계약서도 상세하게 잘 보시고 나한테 불합리한 계약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셔서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체크하고 끊임없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추심 계약을 하셔야 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제가 몇 가지 좀 설명드렸는데요. 이런 유튜브 내용들, 블로그 내용들 가볍게 보시고 절대 혹여 백 팀장 블로그 보니까 또 유튜브 보니까 EBS 방송에 나왔으니까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직접 만나서 차도 한번 하시고요. 식사도 같이 한번 하시고 계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백 팀장이 근무하는 이런 환경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어느 지역에 있는지 잘 고민하셔서 지금 채권자들이 처해 있는 이런 어려운 사항들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시고 지혜롭게 잘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또 이 백 팀장이 같이 손잡고 같이 갈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너무나 좋지 않겠습니까? 채권자는 안전하고 신속하게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백 팀장은 또 채권자와 같이 계약해서 성공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수익도 남길 수 있고 또 서로가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볼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다. 이게 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오늘도 5월 6일 주말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시간이 한 6시 반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서 내일 또 계약을 위해서 또 준비한 서류들도 좀 챙겨보고 제가 다루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좀 빠진 게 없는지 또 이렇게 챙겨보고 또 채권자랑 좀 통화도 좀 했고요. 이렇게 저희 일이라는 것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 딱 퇴근하는 공무원 같이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새벽도 움직이고 밤에도 움직이고 주말에도 움직이고 추석 명절에도 실질적으로 계약한 건들도 제가 있긴 합니다만 채권 추심의 시작은 담당자를 선택하는 것부터가 시작이고요. 채권 추심의 시작은 채권 추심 상담부터가 돈 받는 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너무 가볍게 보지 마시고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시고 나랑 어울리는 사람들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나중에 후회 없는 또 추심이 회수가 됐을 때 또 그 일을 제가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회수되고 저랑 같이 또 식사도 한번 하시고요. 호프도 한잔 하시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또 추후에 아주 이런 좋은 인연으로 길게 갔으면 한다는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채권자와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들을 여러 창구들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저한테 전화 주시는 것들은 상담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가고요. 새벽, 아침, 점심, 저녁, 주말 언제든지 전화 주셔도 됩니다. 소주 한잔 하다가 요놈 이거 돈 어떻게 받지? 또 백 팀장은 전화해볼까? 새벽 2시, 3시 전화하셔도 됩니다. 짜증스럽게 제가 전화 받지 않으니까요. 마음 편하게 동생한테 전화한다, 형한테 전화한다, 오빠, 동생, 남편, 친구한테 전화한다고 생각하시고 마음 편히 전화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채권자분께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 그러면 혼자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남은 시간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또 시간이 되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마음 편히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맛있는 커피 한잔 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